예, 안녕하세요. 저는 노민종이고요.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2023년 2학기 수업으로 데이터 드리븐 세큐리티 앤 프라이버시 수업을 수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업의 일환으로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On Brief Tour of Differential Privacy in Data Publication and Analysis입니다. 그래서 그 차분 프라이버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것이 데이터 퍼블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분석 과정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차분 프라이버시를 소개하기 전에 간단한 personal information에 대한 protection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나라 개인정보법 2조 1호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어떤 사이트에 가입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의 뭐 목적 이외에 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냐라는 문제에 많이 부딪히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나라 그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4호에 의해서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그 정현동 교수님의 데이터 익명화 및 개념 이해 및 최신 기술 동향에서 발췌하였고요. 뒤에 나오는 수식들의 여러 부분을 보다 쉽게 풀이를 해 놓으셔가지고 많은 부분을 이 책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하면 다음과 같이 뭐 세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휴대폰 단말기 식별 번호 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IMEI 또는 유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휴대폰의 고유 넘버가 있는데요. 이러한 일렬 번호를 통해서 개인이 식별된다면 이것도 개인정보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판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많이 마주치는 실생활에서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 이런 것들도 그 실제로는 개인정보, 다시 말해서 이제 누군가 뭐 뒷번호 네 자리만 가지고 특정 사람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SNS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남들 보라고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제 위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개인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시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여 이용한 정보와 통찰력을 추출하여 비즈니스, 과학, 기술,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스태티스틱스라고 해서 이제 뭐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토픽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뭐 글로벌 마켓은 뭐 274 빌리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루 만에 뭐 2.5 퀸틸리언 바이트가 데이터로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뭐 헬스케어만 가지고도 뭐 79.23 빌리언이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디지털 데이터는 뭐 44 제타바이트, 뭐 그러니까 제타바이트는 뭐 10회니까요.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가 개인이 해당되는 뭐 유저 제너레이티드 하다. 뭐 이런 식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기술 발전을 해야 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경제적 이점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활용하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는 개인정보 침해가 사생활 침해나 대규모 데이터 무단 수집 및 남용 또한 뭐 민감한 정보 노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한다. 뭐 이런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상충시키기 위해서 뭐 다음과 같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익명화입니다. 그래서 어노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완전히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뭐 통계 정보에 이용하자. 그래서 제거를 하고 대체해서 식별이 안 되게 하고 완전한 익명화 데이터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익명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두 가지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암호화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데 좀 더 초점이 있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복호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식별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식별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명화라는 것도 있는데요. 수도니미제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는 식별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가명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쿠팡 배달을 시켰을 때 어떤 고유 주문 번호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쿠팡 기사님들은 여기가 어떤 집으로 가야 되는지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통계 이용을 하려면 이제 익명화가 강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명화 관점에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먼저 간략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뭐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키마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 안에 이제 데이터가 해당되는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이러한 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한 포함할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가지고 뭐 이런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식별자, 준식별자, 그리고 민감 속성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별자라는 거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뭐 전화번호 같이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같은 경우가 정보가 되겠고요. 이런 이제 식별자를 감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병원 진료 대기 목록 같이 뭐 홍땡동 또는 뭐 이땡수 이런 식으로 익명화를 시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준식별자로 넘어가게 되면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국적 등과 같이 단일 정보만으로는 특별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하나 이상의 준식별자가 공격자의 배경 지식 혹은 외부 데이터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강남에 사는 남성이고 25살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홍길동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롤 하는 사람 중에 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떤 리스트가 구별되는 어떤 사람이 구별되는 이런 것을 준식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뭐 히스토그래마 연령이라고 해서 뭐 25살을 뭐 20살에서 29살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익명화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감 속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민감 속성이라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시 관찰 혹은 측정 대상이 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분석 대상이 되는 속성이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다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민감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롤을 하는데 승률이 어느 정도 되냐? 뭐 너무 높으면 얘는 뭐 게임만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라인을 뭐 서폿을 많이 간다. 그럼 얘는 약간 뭐 이타적일 거야. 그리고 뭐 RP 같은 거를 내가 뭐 100만 원 넘게 쓴다.
뭐 게임에 돈을 쓸 수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마드를 구축을 했는데요. 일단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은 1977년 델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공격자가 어떠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포된 데이터에 존재하는 특정한 개인에 대해 공격자가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 이상의 정보를 얻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이제 스트릭트한 정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버시 모델이라고 하는 얘랑 대체되는 비슷한 명제를 이제 맞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격자가 특정한 수준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배경 지식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뭐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이제 만족을 하는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냥 간단히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K 익명성, K 어노미티가 있고, 그다음에 L 다양성, L 다이버시티, 그다음에 T 근접성, T 클로즈니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K 익명성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셋의 각 레코드가 적어도 K명의 다른 객체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그 데이터를 그냥 30세 이하, 30세 이하, 그리고 성별은 구별될 수 없는. 그러면 요 레코드, 요 레코드, 요 레코드는 이제 하나의 레코드. 그러니까 K개가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뭐 N개가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K가 7을 만족하는 이런 식으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 이상은 반대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K가 3 이상을 만족하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K 익명성 가지고는 민감한 속성까지 최소한 L개를 구별하고 싶은 이제 더 스트릭트한 모델이 이제 L 다양성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승률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보다 뭐 50% 이상이면 동그라미, 50% 이하면 X로 한 다음에 뭐 라인 같은 것도 탑, 미드, 탑, 뭐 바텀, 뭐 정글, 서포트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뭐 탑, 미드 뭐 이런 것들은 바텀은 주라인이라고 부르고 정글이랑 서폿은 부라인이라고 부르면 뭐 동그라미, 주라인, 그 다음에 RP 구입이 뭐 10만 원 이상 이런 레코드가 하나,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 다양성은 L개의 서로 다른 값으로 구성되는 이게 이제 L개의 세 개의 다른 값으로 구성되는 그것이 몇 개를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L 다양성을 또 조금 더 강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제 T 근접성이라는 개념까지 쓰는데요. 이거는 뭐 민감한 속성 값이 다른 속성 값에 비교해서 뭐 특정 기준 이상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것 덩어리들이 뭐 하나라고 치면 이런 것들이 뭐 T개만큼 확보가 됐을 때 굉장히 익명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러한 전통적인 통계적 노출 제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Statistical Disclosure Control, SDC라고 이제 불리는 이런 것들에서, 이제 통계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긴 한데, 그리고, 개인정보의 노출도 굉장히 줄인 거는 맞는데, 이것들이 이제 추론 제어 영역까지 가면 어떻겠냐? 라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시대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 노출 제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계산적 노출 제어라는 특징이 또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완전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일어나는 보안과 접근 제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프라이버시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통계적 노출 제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 더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추론 제어라는 게 나옵니다. 추론 제어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노이즈 추가나 쿼리의 응답 왜곡 그리고 데이터 샘플링 등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하는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차이라고 보면 이제 기존 프라이버시 모델 같은 경우는 공격자가 특정 수준 이하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기법들이 통계적 노출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빅데이터가 되는 순간 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 둘, 셋, 넷, 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격자가 프라이버시 모델이 가정하고 있는 배경 지식보다 더 강력한 배경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롤 대회를 이제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고도크라시움에 살고 있고 강동구에 있죠. 그리고 게임에 현질하는 애들은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게임은 항상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라인을 선호하긴 하는데 내 승률은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난 잘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출전을 시켜주라는 뭐 이런 식의 정보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뭐 나이도 뭐 대충 몇 살인지 알고 그 다음에 강동 살고 승률도 뭐 60 그 주라인을 가면서 돈을 이제 많이 쓰는 이거 좀 잘못됐네요. 돈을 많이 안 써야 되는데 이런 사람의 승률을 내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감춰지더라도 민감 정보에 대해서 여러 이런 정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대적인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 모델의 이제 어머니격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시센티아 디워크라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와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제 코넬 유니버시티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사 박사를 하신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추천했던 그 강의 중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이언티스트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버드 유니버시티 로스쿨이랑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과에서 교수로 이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셨던 연구를 이제 쭉 뽑아보면요. 일단은 이제 H 인덱스도 높고, 이제 I10 인덱스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인용 숫자도 높기 때문에 굉장한 활발한 연구자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이티드가 된 논문이 이제 Calibrating Noise to Sensitivity in Private Data Analysis인데요. 2006년에 나왔고 이게 이제 그 차분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이러한 추론적인 제어까지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 중 하나인 차분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으로 뒷장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차분 프라이버시가 뭐냐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차분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아주 강한 정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디워크가 2006년에 말하기로는 특정한 개인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든 포함되어 있지 않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도출된 통계 결과가 특정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된다. 라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들어보면 사내에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할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 명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전제는 이제 trusted database에서 쿼리가 수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레코드 변조 없는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상황이라고 보면 저희가 보통 op.gg 가면 승률이 다 나오는데 이 사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각 사람의 캐릭터별 승률은 개인정보 요소 공개가 불가능하고 다만 사내 프록시를 통해서 IP 대역대에 있는 라인별 승률은 공개 가능하고 구성원이 10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공격자가 배경 지식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연히 직원 A라는 사람이 리신 정보를 통해서 점심시간에 2판 게임을 했는데
연속으로 두 판을 치고 우리 부서 IP 대역의 정글 라인의 승률이 48.5%에서 48.3%, 48.1%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통합적인 승률이기 때문에 내 승률은 모르겠지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정보와 이런 상황에 기초를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의 승률을 평균을 냈기 때문에 10분의 1로 하고 각 A부터 A, B, C, D, E, F, G, H, I, J 그러니까 10명의 승률을 다 더하는 형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A라는 사람이 게임을 N판하고 승을 했던 개수만큼 나누게 되면 이제 승률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는 1000분의 485를 가지고 있었는데 게임을 한 판 한 걸 알기 때문에 NA 플러스 1일 때 그때 483, NA 플러스 2일 때 뭐 481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라인에서 첫 번째를 빼게 되는 첫 번째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항들은 다 날아가게 되고 요거 빼기 요거가 요거 빼기 요거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요거 빼기 요거가 이거 빼기 이거가 되기 때문에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A랑 AA 변수가 두 개고 방정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의 승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방지하고자 만약에 내가 승률이 됐을 때마다 입실론만큼의 더하거나 이 입실론은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미세한 값을 더해주게 돼서 뭐 483이 아니라 488 또는 481이 아니라 480 이런 결과물을 받았을 때 공격자가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그 변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값을 정확하게 유추는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나오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러한 방법을 이제 differential privacy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러한 변조값을 넣어주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differential privacy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neighboring database, 그 다음에 입실론 differential privacy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neighboring database는 이제 수학적인 정의를 위해서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두 데이터베이스 D와 D'에 대해서 D와 D'은 하나의 레코드 R을 제외한 모든 레코드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로 할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X로 표시되어 가지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D'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R만큼 레코드 딱 하나만큼 변조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100개면 얘가 99개고 하나가 플러스 1이 내 개인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실론 차분 프라이버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떤 통계 결과가 도출되는 방법 혹은 메커니즘을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접 데이터베이스 관계에 있는 D와 D'에 대해서 다음의 식을 만족하면 A는 입실론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을 만족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프라이버시 모델, 뭐 K 익명성, 뭐 L 다양성, T 근저성에 만족하는 그 룰이랑 비슷하게 요런 데피니션에 만족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입실론 차분 프라이버시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수학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본문 내용이고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probability A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작용을 해서 S라는 값, 다시 말해서 이제 메커니즘의 A가 도출할 수 있는 모든 결과값에 대한 집합, 예를 들어 뭐 승률이라고 하면 0에서 100%그 값 중 하나가 되겠죠. 이 값은 실제로는 exponential 입실론 값이 곱해진 그 D' 인접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고 S에 해당하는 그 값이 나올 확률에 요만큼 차이가 나는 그거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롤로 따지면
뭐 이것이 이제 A라는 게 롤 승률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통계적 추정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라이버시의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매개 변수로서 입실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입실론이 0이면 얘가 1이 돼가지고 얘랑 완전히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면서 뭐 그런 값이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수학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정식을 앞서 말한 그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라플라스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그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제 적용을 시켰는데요. 라플라스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계 결과를 적절히 변조하는 메커니즘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디워크가 통계 결과를 변조를 할 때 이제 라플라스 분포에서 임의의 실수를 추출하여 통계값에 더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라는 이제 이게 되고요. 라플라스 분포라는 것은 이제 평균 또는 위치 모수가 뭐 뮤고, 그리고 스케일 파라미터가 뭐 b인 이런 b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 2b의 제곱인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2b의 제곱은 우리로 따지면 델타 f의 입실론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f라는 것은 전역 민감도라는 건데요. 내가 데이터베이스 D에서 요 민감도, 그러니까 값의 어떤 값이 있겠죠? 빼기 그 인접 데이터베이스 어떤 값이 있을 텐데 이 값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레코드 하나가 통계 함수에 미칠 수 있는 최대한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델타 F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라플라스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왜 그러면 정규 분포를 안 따르고 뭐 라플라스를 따르냐라고 보면 이제 간결성 측면에서 확률 밀도 함수적으로 직관적인 파라미터다. 그러니까 그 시그마 역시 이런 분포를 나타내긴 하는데요. 이 그 스케일 파라미터 B가 이거보다 이제 복잡하지 않게 요 개형에 대해서 더 잘 나타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라플라스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건성, 로버트니스 측면에서도 얘가 이제 가운데에 더 몰려있는 값을 그 가우시안보다 더 창출하기 때문에 아웃라이어에 덜 민감한 그 변조값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그런 장점에 의해서 이제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 라플라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은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해야 된다라는 수학적 정의를 바탕으로 x라는 게 어떤 변수가 라플라시안을 따른다. 그래서 라플라시안의 b 값이 이렇게 입실론분의 델타 f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확률 A의 데이터베이스 D가 S에 들어갈 확률은 실제로는 이러한 그 민감도 함수의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어떤 X만큼의 변조가 됐을 때 T라는 통계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나타날 확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변조 값은 t-fd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라플라시안에 뭐 이 t-fd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 확률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다시 설명드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A라는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도출되어야 할 값의 확률 밀도는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라플라스 노이즈로 변조된 값으로 추정했을 때도 동일한 오타가 있네요. 동일한 통계 결과 t가 나와야 함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은 라플라스 함수의 특정 x를 추정하는 확률과 같다. 그래서 요거랑 변환될 수 있고 라플라스 변환의 확률 밀도를 따라서 이 값이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뮤 중에 이제 뮤는 x가 0이니까 날아가고 x가 t-fd니까 요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b라는 것을 여기 입실론분의 델타 f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b가 거꾸로 들어가면 델타 f분의 입실론 해서 요게 이제 값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b도 2 곱하기 이게 이제 거꾸로 들어가기 때문에 델타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이렇게 올라와서 이 값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가정인 인접 데이터베이스 D'에서도 동일한 통계 결과 t가 도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probability 다음과 같은 수식이 만족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 저희가 삼각부등식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절대값의 마이너스는 안으로 절대값 하는 것보다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는 이 속성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풀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델타 F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전역 민감도가 F를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쳤을 때의 최대값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날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입실론 하나만 이제 남게 되면서 부등호를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robability D'에 대한 것과 probability D에 대한 어떤 변조값이 T를 동일하게 추정될 확률의 부는 이렇게 입실론을 가지고 있는 익스포넨셜보단 작아야 된다. 라는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을 다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differential privacy에 대한 장점을 또 다른 증명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맥쉬리라는 이제 연구자는 지수 메커니즘이라는 exponential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국 어떤 확률적으로 R이 가진 점수에 비례되는 A를 배포하게 되면 항상 입실론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을 만족한다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것의 이제 해석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은 CISPA에서 따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더 설명하지는 않겠고 이것의 의미는 더 이상 차분 프라이버시를 만족하는 다른 메커니즘을 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수 메커니즘으로 이제 증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조건에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강력한 툴은 이제 구성 정리라고 해서 컴포지션 시어럼이 있는데요. 차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메커니즘끼리 구성 정리에 따라 서로 합쳐질 수 있다. 뭐 마치 이제 오메 법칙처럼 합쳐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여러 차분 프라이버시 모델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결하여 사용했을 때도 전체 모델의 안정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 정리라는 것은 이제 순서대로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값이 이어졌을 경우에 그래서 뭐 A1이 뭐 어떤 알고리즘이 데이터베이스 D에 쳐지고 A2라는 게 요거를 포함해서 또 D의 데이터베이스에 쳤을 때 T라는 게 나올 확률은 이 입실론 값이 더해지는 확률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더해지듯이 이렇게 순차 정리에서는 큰 라지 입실론을 입실론 1, 2, 3, 4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값으로 볼 수 있겠고요. 병렬 구성으로 정리가 되면 이렇게 이제 곱셈 형식으로 이제 엔드 조건을 만족시키게 됐을 때 곱셈 형식으로 확률이 정의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가장 큰 값의 그 입실론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차분 프라이버시 보장하는 데이터베이스끼리 어떻게 잘 표현할지라는 어떤 그 테크니컬한 관점들도 존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를 해석하고 어떤 것이 이제 제한점인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는 다음을 만족하고 그다음 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최대값으로 정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민감도의 경우는 이미 인접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프로그래머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률 추론을 얼마나 허용할지에 관한 입실론 값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추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실론이 0인 경우에는 얘가 1이 되면서 얘랑 얘의 값이 거의 같아지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특정한 개인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든 포함되어 있지 않든 완전히 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한 아이디어란 상황이고요. 주요 빅테크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2017년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맥OS 같은 6, iOS 10 같은 거는 14, 뭐 이런 식으로 됐고, 이제 구글의 수집 프로그램인 랩포 같은 경우는 8에서 9 정도를 유지하면서 차분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의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도 보시면 무한 쿼리 요청의 상황에서 차분 프라이버시는 한계점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라플라스 분포 역시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쿼리에 응답을 할 경우 실제 값은 분포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는 프라이버시 버짓이라고 이제 쓸수록 이제 이 입실론 값이 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았고요. 여기는 이제 이 사이트에 가면 내가 이제 100만 달러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에 갖다가 차분 프라이버시가 뭐 0.5일 때, 그리고 내가 3일 때 정도를 세팅해서 100번 정도 쿼리를 나타냈을 경우에, 그 차분 프라이버시 자체도 그 라플라스 함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 0 근처에서 이제 이렇게 확률 분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실론 값이 클수록, 여기서 보시게 되면 0, 뭐 500K, 1M, 1.5M 이 근처에서 이 넷 중에 하나다. 그러면 실제 100만 값이랑 굉장히 비슷한 값에서 추론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더 이제 추론을 못하는, 내가 뭐 마이너스 800m일 수도 있고 뭐 10m일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도저히 이 값은 잘 모르겠다. 실제 값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실론 값이 작을수록 쿼리에 덜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소개했던 거는 글로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였는데요. 이것을 이제 뛰어넘는 조금 더 진보된 관점에서 이제 로컬 차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우선 로컬 차분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트러스티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너레이터나 오너가 어떤 로우 값을 댔을 때 이 DB는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고, 내가 쿼리가 요청됐을 때 노이즈를 섞어서 제공하는 형식, 이런 것을 이제 글로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인데요. 애시당초 내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할 때부터 노이즈가 낀 상태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받는 사람들이 쿼리만 하게끔 설정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원 데이터는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상태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 합성 데이터베이스, synthetic data라고 해가지고 애시당초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신더사이저를 통해 가지고 조금 변조된 데이터베이스를 애시당초 가지게끔 DB 자체를 섞는 그런 과정에서 이 DB만 바라보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수업에 연계해서 기계학습 기반 노이즈 적용 또한 시도가 되고 있고요. 가장 이제 그 강력한 툴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굿펠로우 교수도 이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 대한 딥러닝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쭉 뭐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어떤 센시티브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 뭐 어떤 미니 배치를 통해서 결국 이 그레디언트가 특정 범위에 넘지 않게끔 클립을 한 다음에 어떤 average gradient에다가 노이스를 섞은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시키면 이제 머신러닝이 이 노이즈를 형성하는 뭐 그런 식의 접근 방법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타 방법론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